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저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또 삶아진 것 같아요. 옷이 작더라고. 오늘 역사 얘기 해드릴게요. 역사 얘기. 헤드램프의 역사. 요걸 하느냐고 저희가 명절 전부터 막 야밤에 달렸거든요. 참고로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현존하는 최고의 헤드램프 기술인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장착된 SM6입니다. 르노 삼성 SM6요. 헤드램프 속에 46개의 LED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어떤 건 들어오고 어떤 건 안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선택적으로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이빔을 켜고 이 어두컴컴한 국도를 막 달리고 있을 때 마주오는 차가 있다 그러면 저희 이게 로우빔으로 다시 내리고 막 이랬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그 차만 딱 피해서 비춘다는 거예요. 그 차만 어두컴컴하고 나머지는 또 계속 밝고 시선을 놓치지 않고 이 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뭐 이러지 않고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주오는 차만 피해서 아니면 앞서가는 차만 피해서 이제 하이빔을 비춰주는 요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예요. 요게 꽤 고급 장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1억이 넘는 차에나 이게 들어가는 장치였는데 르노 삼성 SM6는 요게 3천만 원도 안 되는 가격. 2,975만 원짜리 SM6 TC260 RE 모델부터 이 옵션을 넣을 수 있어요. 이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 요게 98만 원짜리 옵션인데 요거까지 더하면은 3천만 원이 살짝 넘어가거든요. 이렇다고 해도 정말 가격 혁명입니다, 이건. 밤길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국도 어두컴컴한 국도를 이제 밤에 주로 많이 달리시는 분들한테는 요게 특효약이에요, 특효약. 하여튼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요 SM6에 들어간 요거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매트릭스 LED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효약 같은 차다라는 거를 전해드리면서 헤드램프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오토. 헤드램프의 역사는 자동차보다도 더 깁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 시절, 증기기관 차 뭐 이런 시절부터 헤드램프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 램프가 이제 차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하인이 먼저 들고 이렇게 이제 길을 뛰어가면은 그걸 따라서 이게 차가 가는, 마차가 가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다가 이 램프가 이동수단, 이런 거 앞에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오일 램프가 들어갔어요. 기름으로 켜는 램프. 이후 불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또 불을 안정적으로 켤 수 있는 칼바이트 램프로 진화를 했는데 이 칼바이트를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뭐 저 어렸을 때나 이렇게 뭐 이렇게 노점상 같은 데 보면 칼바이트 등 켜놓고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칼바이트가 물이 닿으면은 아세틸렌 가스라는 거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요게 불이 붙습니다. 요 아세틸렌 가스, 요 물을 조금 더 부으면 아세틸렌 가스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물을 많이 넣었다가 적게 넣었다가 하면서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요게 포인트였죠. 오일로 키거나 칼바이트로 키는 요런 램프의 실제 모습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 있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여기 가면은 요 램프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영상도 요 삼성화재 교통박물관 유튜브에서 저희가 캡처한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1800년대 말에 전구가 개발되고 1900년대 초반부터는 이 전구 헤드램프로 그냥 일제히 다 바꿉니다.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그냥 일제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헤드램프는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전구를 이렇게 집어넣는 요게 아니고요. 헤드램프 전체가 램프예요. 헤드램프가 진공으로 실링이 돼 있는 거죠. 그 큼직한 이 반구형 헤드램프 안에 기다란 이제 필라멘트 들어가 있었고 이 필라멘트가 충격을 받으면은 뭐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요거를 잘 잡아주는 뭐 장치가 들어가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헤드램프가 좀 큼직했어요. 처음에는 요 헤드램프가 그냥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휠아치 요 사이에 이렇게 또 딱 붙여놓는 듯한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디자인이 발달하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뭐 휠아치 위에 딱 붙는다든가 아니면 라디에이터 그릴의 옆에 바로 딱 붙는다든가 뭐 요렇게 진화하다가 요게 공기역학적인 거라든가 요런 거를 좀 강조를 하면서 아예 안 보이게 되는 형태도 뭐 1930년대도 있었어요. 헤드램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 형태였고요. 이 동그란 거밖에 못 만들었어요. 뒤에 반사판이나 뭐 앞에 유리 렌즈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둥근 구의 형태에서 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헤드램프는 다시 다 동그라미, 동그란 거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194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7인치짜리 크기의 동그란 헤드램프만 쓰도록 딱 규격을 그냥 마련해서 그냥 이 헤드램프만 써! 이렇게 했었어요. 헤드램프 연구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이거 써! 그냥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냥 헤드램프는 디자인의 요소가 아니고 그냥 앞을 밝히는 그런 요소였고요. 나머지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아니면 헤드램프의 뭐 겉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디자인을 좀 차별화하고 뭐 이랬었죠. 요게 1974년도까지 요 동그란 헤드램프 법이 유지가 됩니다. 네모난 헤드램프도 쓸 수가 없었어요. 헤드램프가 만들기도 복잡하고 또 뭐 안전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레귤레이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요 규격만 써 그냥 요렇게 했던 건데 요게 유럽에 비해서 자동차의 발전을 좀 더디게 하는 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멋쟁이들의 차, 프리미엄한 차, 요 차들은 동그란 헤드램프를 겉에 내세우면 이게 차별화되는 게 이게 없어서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다른 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이 라디에이터 그릴처럼 보이는 면이 나오고,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동그란 헤드램프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 요런 히든 타입 헤드램프를 하는 차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뭐 캐딜락 엘도라도나 뭐 포드 썬더버드 같은 멋있는 아주 깜찍한 쿠페, 요거 앞에 이제 이 히든 타입 뒤집어져야지 동그란 헤드램프가 나오는 요런 뭐 형태들도 있었어요. 다 동그라미 헤드램프를 끼니까 차별화를 하려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죠. 미국에서 동그란 헤드램프만 써라라고 할 때 유럽에서는 뭐 이런 규제가 없었습니다. 요때 이 프랑스 푸조에서도 푸조 204 여기에 이제 네모난 형태의 헤드램프를 넣었고요. 폭스바겐도 1973년도에 나온 파사트. 이 파사트는 나름 그래도 좀 중산층 이상이 타는 차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네모난 헤드램프를 넣었어요. 근데 유럽에서 이렇게 나온 이렇게 네모난 헤드램프, 약간 타원형 헤드램프 이런 거로 만든 차들이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또 미국 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벤츠도 당시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이 동그란 헤드램프를 이렇게 두 개 넣어가지고 그래서 미국형 헤드램프가 따로 있고 유럽형 헤드램프가 따로 있고 뭐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규어도 1980년대 요 모델에는 네모 램프가 들어갔어요. 심지어 벤틀리 동그란 헤드램프 두 개 딱 쓰는 벤틀리도 1984년식 벤틀리 뮬산 터보 여기도 네모 헤드램프 들어갔고요. 롤스로이스도 1980년에 나온 실버 스피릿이라는 모델에도 이제 네모 헤드램프가 들어갔죠. 띠릭띠릭. 세단은 동그란 헤드램프 버리고 네모난 헤드램프를 이렇게 멋을 부릴 때 스포츠카는 팝업식 헤드램프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덮여 있다가 딱 올라오는 거. 당시 스포츠카들은 공기역학적으로 우세해야 됐기 때문에 앞부분을 낮출 수 있는 대로 낮췄습니다. 매끈하게 앞부분을 딱 낮추다 보니까 램프 같은 거 없애고 그냥 이렇게 딱 덮어놓은 거죠. 밤에만 헤드램프를 딱 비춰서 앞을 비추면서 가는 거죠. 밤에는 뭐 이렇게 막 질주하지는 않으니까 주로 질주는 낮에 하니까 낮에는 딱 덮고 질주를 하는 거죠. 밤에는 헤드램프 끼고 조심조심 달리는 거고. 근데 당시 팝업식 헤드램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앞부분을 낮출 수 있는 대로 막 낮추다 보니까 여기다 헤드램프를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헤드램프가 바닥에서 최소한 몇 센치 이상에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레귤레이션이 있었거든요. 요걸 맞추려다 보니까 이제 앞을 극단적으로 낮춘 데에다가는 헤드램프를 못 달고 이렇게 팝업식으로 해서 헤드램프를 좀 높게 달 수밖에 없었던 게 또 팝업식 헤드램프가 유행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1970년대에 유럽에서 좀 달린다는 차들은 요런 팝업식 헤드램프 요게 일제히 유행하던 요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차 외에도 사브 소네트, 그다음에 오펠 GT, BMW M1 요런 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1973년도에 페라리 308 GT4 요런 것도 이제 팝업식 헤드램프 요런 게 달려 있었죠. 유럽에서는 1980년대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나왔어요. 앞에 이 커버가 유리가 아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신소재로 만들면서 디자인 범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리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성형을 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사실 이제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틀 딱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딱 그냥 녹여서 플라스틱 녹여가지고 넣어가지고 만들면 됐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자유도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당시 헤드램프 디자인의 첨단을 보여줬던 게 시트로엥 DS21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지금 봐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요즘 차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스타일리시한 헤드램프가 그때도 들어갔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1940년도부터 동그란 헤드램프만 써야 돼 라고 이렇게 딱 헤드램프를 그냥 딱 조여놨기 때문에 헤드램프 디자인이 사실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동글동글동글동글 하고 그러니까 1974년도부터는 네모난 헤드램프도 쓸 수 있게는 해줬는데 요것도 딱 규격에 맞춘 두 가지 규격만 네모난 헤드램프를 딱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 헤드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자율화된 거 요거는 1984년도부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984년도부터 헤드램프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신소재도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앞부분이 되게 멋있고 스타일리시한 차들이 막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됐었던 머큐리 세이블. 앞부분이 이렇게 막 우주선처럼 이렇게 다 헤드램프로 되어 있는 머큐리 세이블. 요거 아시는 분들 꽤 있죠? 요게 미국의 헤드램프 디자인 자율화를 상징하는 차예요.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공통적으로 헤드램프의 이 겉에 요 모양만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고 헤드램프의 안쪽 디자인까지도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창기에 이 폴리카보네이트 헤드램프는 겉에 면에 이렇게 빛을 분산하는 울퉁불퉁한 이 유리를 앞에 끼우다 보니까 안이 잘 안 들여다 보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90년대를 넘어서면서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 반구 형태의 렌즈를 앞에 딱 껴서 이렇게 빛을 딱 분산시키는 그런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라 그래서
앞에 커버는 아주 맑은 유리를 딱 씌우는 거고요. 뒤에 빛을 여러 방향으로 분사하는 거는 전구 앞에 이 갓 같은 걸 씌우는데 이 갓의 이 뒷면이 막 이렇게 선이가 있어가지고 빛을 분산시켜주고 그 분산시켜준 게 뒤에 이렇게 반구 형태의 분산이 돼서 앞으로 빛이 나갔던 거죠. 그래서 앞에는 투명한 맑은 유리를 일단 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 맑은 유리를 딱 껴놓으니까 차가 아주 상큼해 보이고 눈도 명확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안에 디자인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뉴그랜저 1992년도에 나온 뉴그랜저도 프로젝션 타입 램프 딱 들어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 나왔던 그랜저의 대항마 기아 포텐샤 여기도 프로젝션 타입 헤드램프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 95년인가요? 그때 소나타의 바디를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든 마르샤. 요것도 소나타 2, 소나타 3 이때는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가 아니었고 이제 불투명한 헤드램프였는데 마르샤는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였어요. 그래서 훨씬 프리미엄한 느낌을 냈죠. 헤드램프의 제일 겉면, 요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막 선거져 있고 막 뭐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고 막 이랬다가 요게 쫙 맑아지면서 헤드램프 디자인이 아주 중요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 1999년도에 기아 자동차 입사 시험을 봤거든요. 입사 실기 시험의 주제가 배추랑 무슨 꽃 그리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예, 그게 1교시 시험이었고 2교시 시험이 헤드램프 그리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교시 시험을 완전히 망쳤어요. 제가 뭐 이렇게 자연물이나 이런 거를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난생 처음 거기서 배추를 그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배추를 이걸 어떻게 그리지 해가지고 배추를 그렸는지 무슨 오징어를 그렸는지 뭐 이상하게 그리고 나서 내가 야 이거 떨어졌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두 번째 시험이 헤드램프를 딱 그리는데 클리어 타입 헤드램프를 딱 그리라고 또 앞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그리는데 이걸 제가 사진처럼 그렸어요. 이거 못 그리면 나 떨어진다 그러고 진짜 막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연물은 좀 못 그리지만 이렇게 인공물 같은 거는 그래도 대충 이렇게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드램프 딱 그렸더니 이제 딱 내가 봐도 이거는 다른 친구들 거에 비해서 헤드램프가 내 거 막 튀어나오려고 그래. 이것 때문에 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입사할 때 그렸었던 헤드램프 샘플 있잖아요. 이게 몇 년 뒤에 실차에 적용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카렌스 2에 들어가는 헤드램프를 내가 막 그렸었던 거야. 저희 어머니 차 카렌스 튀었는데. 카렌스 2였어? 그거 내가 그린 거야. 나의 입사 시험.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야. 내가 디자인한 건 아니고 누군가가 디자인한 거를 만들어서 놨었는데 그게 입사 시험에 나왔어. 띠릭띠릭. 헤드램프 디자인이 이렇게 투명해지면서 강조가 되다 보니까 헤드램프는 눈이잖아요. 그 눈동자처럼 동그랗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강조한 헤드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BMW는 원형 헤드램프 두 개를 쓰는 게 이 BMW 아이덴티티잖아요. 요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요 슬림한 헤드램프의 밑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온 듯한 요런 식으로 꾸민 뭐 7시리즈나 뭐 5시리즈나 이런 거 다 이렇게 들어갔었죠. 이렇게 3시리즈도 그렇고. 그리고 2000년도 넘어서 나온 요 파사트도 헤드램프 밑에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SM5, SM525V, 520V 뭐 요런 거 최종형 눈물형 헤드램프 제가 샀다가 이렇게 처남 준 거. 예, 요거 다 같은 맥락이에요. 눈동자처럼 보이게 하는 거. 요때 뭐 디자인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을 했는데 이 누런 할로겐 타입 헤드램프 대신에 제논 헤드램프가 많이 퍼졌어요. 고급차를 중심으로 해서. 제논 헤드램프는 가스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가스. 필라멘트 같은 게 없이 가스를 유리관에 채워서 그걸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로겐 타입 헤드램프는 필라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필라멘트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은 요게 이제 빛이 팍 나면서 이제 앞을 비추는 건데 이 필라멘트가 손상되면은 할로겐 전구는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 안에 가스, 유리관 안에 가스를 넣어서 불을 밝히는 제논 헤드램프로 바뀌면서는 내구성이 거의 뭐 5배 이상 늘어났어요. 훨씬 더 밝고 멀리까지 비추고 내구성까지 좋아서 제논 헤드램프가 많이 인기를 얻었는데 이게 좀 비쌌죠. 제논 헤드램프가 발달할 때 LED도 함께 발전을 했어요. LED는 이 전구 이런 게 아니고 전기를 통하게 하면은 빛을 내주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주는 광반도체 같은 거예요. 요게 처음에는 요 빛이 세지는 않아서 헤드램프나 이렇게 빛이 좀 센 거가 나가는 데는 못 쓰고 테일램프라든지 방향지시등이라든지 뭐 안개등 정도까지 이렇게 좀 빛이 세지 않아도 되는 요런 거에 이제 주로 많이 쓰고 납작하고 그리고 기판에서 바로 이렇게 빛을 간단하게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계기판 뒤에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한 2005년, 6년 요때만 해도 제논 헤드램프에 LED 방향지시등 같은 게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요 정도가 제일 프리미엄한 차였어요. 근데 요때부터 주간주행등이라는 개념이 이제 많이 좀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죠. 사실 주간주행등은 낮에도 뭔가 램프를 켜고 다닌다 이런 개념인데 요게 북유럽은 1970년대부터 차를 운행할 때는 언제나 헤드램프를 켜고 다니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유럽은 뭐 백야도 있고 극야도 있고 뭐 24시간 동안 해 뜨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 움직일 때는 언제나 램프 하나라도 켜 이거였어요.
근데 여기 이제 헤드램프를 켜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앞을 밝게 비추는 거 외에도 이제 상대방이 내 차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안전한 거야. 그래서 1995년부터 미국에서도 이 주간주행 등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차들은 이 주간주행 등을 이렇게 그냥 넣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주간주행 등이라고 해서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미등을 그냥 시동 걸면은 그냥 켜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런색 뭐 헤드램프나 뭐 이런 거 하나를 약하게 이렇게 켜고 그냥 달리던 게 주간주행 등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BMW가 조금 더 멋있게 헤드램프 동그란 거 2개에다가 이 코로나링이라 그래서 도넛 같은 요거를 이렇게 누렇게 해가지고서는 양쪽에 딱 해서 이제 코로나링 해가지고 완전히 차별화해서 보여줬었던 게 있었죠. 이게 2001년도에 나온 부분 변경된 5시리즈. 요때부터 이 코로나링이 들어가면서 주간주행 등을 좀 멋있게 하니까 되게 차가 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줬죠.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아우디 R8, R8 여기서부터 LED를 촘촘히 똥똥똥똥똥똥똥똥 해가지고 LED로 주간주행 등 하는 게 요때부터 본격화됩니다. 요때부터 아우디가 이렇게 조명회사 요 시동을 슬슬 걸더라고. 아우디 A4에도 주간주행등 똑똑똑똑 이렇게 LED로 바꾸기로 했었죠. 요때 우리나라에는 뭐 주간주행등 뭐 이런 거 개념도 없고 뭐 수입차나 주간주행등 좀 있고 뭐 이랬다가 우리나라도 2015년도에 주간주행등이 이렇게 다 의무화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주간주행등을 아주 과할 정도로 멋있게 확 붙이고 이렇게 다녔죠. 띠릭띠릭. 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헤드램프가 자동으로 차에 가는 방향을 알아서 비추려고 하는 1928년도에 나온 차부터 있었는데, 이게 헤드램프가 꺾이는 게 아니고 헤드램프 가운데에 헤드램프 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요게 이제 운전대랑 연결이 돼서 이게 같이 꺾였던 요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 방식 비슷하게 1948년도에 나온 터커라는 차, 천재 엔지니어가 만든 자동차 회사 터커. 요게 헤드램프 가운데 헤드램프 요게 양쪽으로 꺾인 헤드램프였어요. 그때 당시 터커는 정말 안전벨트도 들어가 있고 당시에 다른 차들보다 훨씬 더 빠르면서 연료 효율도 좋고 하여튼 넘사벽 차였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모론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요거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리고 모든 혁신적인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시트로엔 DS21, 이것도 헤드램프 이렇게 옆으로 꺾이는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DS21은 이때 당시 우주인이 내려와서 만든 차라는 얘기 했었을 거예요. 어두컴컴해지면 자동으로 헤드램프 켜지는 요 자동 헤드램프, 요것도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이 승용차에 의무 장착되기도 했고요. 요게 보통 대시보드 앞에 이렇게 동그란 요 센서 같은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빛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요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면은 헤드램프가 딱 들어오기도 하고, 광량 센서, 요걸로 자동 헤드램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이빔 자동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하이빔을 딱 넣으면은 어두컴컴하고 앞에 차 없고 이런 데서만 하이빔 쫙 비춰주고, 앞에 차가 오거나 그러면은 다시 로우빔으로 자동으로 해주는 자동 하이빔 기능. 앞차가 없을 때 멀리 비춰줬다가 앞에 차 오면은 다시 딱 눈 까는, 이렇게 상향등 하향등을 자동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자동 하이빔. 요거는 요 광센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유리창 룸밀러 뒤에 있는 카메라로 요거를 센싱하는 거예요. 요 룸밀러 앞에 있는 요 카메라가 여러 가지를 센싱을 해요. 앞에 뭐 사람도 센싱을 하고, 앞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센싱하고, 앞차도 센싱하고, 마주오는 차도 센싱하고, 뭐 이러거든요. 요거 센서로 뭐 앞에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확 멈추는 자동 브레이크 기능, 요것도 앞에 렌즈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렌즈로 앞에 차선 읽어서 차선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요 카메라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요 카메라가 이제 앞에 차가 맞은편에 오는지, 가로등이 있는지 없는지, 앞차가 있는지 없는지, 요런 것들을 센싱을 해서 하이빔을 이렇게 자동으로 로우빔을 해줄 거냐 하이빔을 해줄 거냐, 요거를 요 카메라로 센싱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 하이빔이 있어도 이게 좀 실제로 자동 하이빔 켜고 국도 달려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할 때 하이빔이 자동으로 딱 들어와서 이제 잘 해가지고 잘 보이고 있는데, 잘 보일만 하면은 앞쪽에서 차가 오면서 갑자기 로우빔을 딱 해버리면은 좀 더 보고 싶은데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이게 속도를 확 줄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자동 하이빔은 앞에 뭐래도 그냥 나타나면 바로 그냥 로우빔으로 해버리니까 더 보고 싶어도 이걸 못 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앞에 차도 아니고 앞에 그냥 뭐 리어커 같은 거 하나 서 있는데도 그냥 뭐 차로 인식을 해가지고 로우빔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약간 위험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래서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나온 거예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헤드램프 안에 LED가 촘촘히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LED 한두 개로 하는 게 아니고 LED가 보통 한 10몇 개씩 이렇게 박혀 있어요. SM6는 요 로우빔, 요 바깥쪽이 로우빔인데 로우빔은 각각 5개의 LED가 촘촘히 박혀 있고요. 안쪽 게 하이빔인데 안쪽 하이빔에는 18개씩 LED가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하면은 36개의 LED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빔을 딱 켜고 달리면은 요 바깥쪽에 5개의 LED가 밝혀지면서 약간 밑을 비추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빔을 켜면은 안쪽 LED 36개가 켜지면서 멀리 약간 높게 더 넓게 이렇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빛을 비추는 거거든요. 어두컴컴한 데서 하이빔을 딱 켜면은 앞에 이제 헤드램프 안에 들어있는 46개의 LED가 다 이렇게 켜져가지고 앞을 훤하게 밝히는 거예요. 맞은편에서 이렇게 차가 오면은 카메라가 이 차를 감지하죠. 그러면은 고기를 비추는 데만 LED를 끄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차의 눈부심은 주지 않으면서 그 주변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이빔으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이빔, 로우빔으로만 이렇게 자동으로 했을 때는 갑자기 로우빔이 되면은 좀 더 보고 싶은데 못 보네 이게 있었지만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그 차만 피해서 나머지는 계속 비춰주기 때문에 계속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마주오는 차나 아니면 앞에 가는 차나 이런 차들만 이렇게 비켜서 하이빔을 비켜서 주변을 다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실제 야간 운전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한번 맛보면은 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편한 기술이에요. 이게 월등히 유용한 기술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안에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복잡하고 좀 원가가 나가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 가까이 되는 좀 1억이 넘는 고급 차에나 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기술이 들어갔죠. 게다가 옵션 가격도 대부분 뭐 300만 원, 500만 원 해서 좀 고가였는데 요 SM6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2,975만 원짜리 SM6 RE 모델부터 이렇게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데 옵션가도 98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가격이죠. 그래서 3천만 원 초반에 뭐 할인을 좀 해주면은 2천만 원대에도 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딱 넣을 수 있습니다. 요거 SM6 동급 차에는 진짜 없어요. 소나타, K5, 말리부 이런 거 없어요. 그랜저도 없어. K8에도 없어. K9 정도 가야 있어요. K9이나 제네시스 GV70, GV80, G80, G90 뭐 요런 거에 있습니다. 좀 우리나라 차 중에서 좀 비싼 차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길 자주 다니시는 분들, 어두컴컴한 국도 밤길 주로 다니시는 분들은 요 SM6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 들어간 거 요거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요게 2020년도 여름에 나온 SM6 부분 변경 모델부터 요게 들어가 있었는데 요게 상당히 중요한 장치였는데 요게 좀 묻혀버렸더라고. 요게 있는지 대부분 잘 모르세요. 그리고 나도 그때 듣긴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시승기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뭐 한 잠깐 언급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좀 부각이 되어야 되는 기술인데 이게 이 가격에 매트릭스 LED를 넣었다는 거는 좀 이렇게 엄지손가락 좀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엄지손가락을 한 번도 못 들어줬었던 것 같아요. 매트릭스 LED 램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SM6 요거는 아주 특효약 같은 장치예요. 선택적으로 앞에 이렇게 넓게 비추는 요 지능형 LED 헤드램프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전망인데요. 지금 팔고 있는 S클래스 요거에 들어간 LED 기술이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발전했다 그러거든요. 정말 다재다능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징적인 기술은 요 헤드램프의 LED를 뭐 어디는 비춰주고 어디는 안 비춰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용을 해서 바닥에 무슨 그림도 그려주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인증 때문에 적용은 안 됐는데 유럽에는 뭐 공사장 구간 같은 거를 지나갈 때는 바닥에 공사장 그림 같은 거를 바닥에 이렇게 비춰주는 이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헤드램프 기술은 앞으로도 뭐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율주행차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 이런 차들이 막 혼재돼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한테 뭔가 표현을 해야 될 일들이 좀 생길 것 같지 않아요? 요런 거를 이제 아까 벤츠 S클래스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바닥에 뭐 그림 같은 거를 그려주거나 뭐 해가지고 뭐 위험한 표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정보 전달을 한다거나 뭐 요런 식으로 이제 여러 방면으로 활용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헤드램프 역사 얘기를 좀 들려드렸는데요. 뭐 레이저 라이트라든지 뭐 몇 가지 제가 언급하지 못한 기술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흐름에 좀 맞지가 않아가지고 요거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 잘못된 얘기가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댓글로 붙여주세요. 헤드램프의 역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